예, 반갑습니다. 5주차 강의를 또 여전히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4주차까지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멈출 기미를 안 보입니다. 이게 몇 주 정도 더 연장이 될지, 아니면 아마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할지, 저희들도 굉장히 불확실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거는 특별히 이제 우리 이번 학기 처음 들어오는 신입 학생들 많이 있는데, 대학원 석사 과정 또 박사 과정들은 지식을 배우고 학점을 따고 또 학위를 따는 과정 못지않게 교수님들과 교류를 하고 또 학생들 간에 교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대학원 과정 중의 일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벤처대학원은 그 박사들이 200명 가까이 되고 석사들이 한 60명 되고 실제로 260명, 또 기타 수료한 학생들 또 논문 써본 학생들까지 하면 한 300여 명 학생들이 수업전을 위해서 교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굉장히 못하게 돼서 아쉽고요. 오리엔테이션이나 기타 교류의 시간들을 보면은 저희 벤처대학원 박사 졸업한 학생들, 석사 졸업한 학생들 한 1,300명 가까이 돼가지고 우리 재학생들까지 합하면 한 1,500명 되는 학생들이 여러 동문회 활동도 하고 원회 활동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째로 이번 학기에 다 이렇게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점심 때 같이 학생들 잠깐 얘기했는데, 특히 원외 간부들 같은 경우도 우리 신입생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뭔가 교류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학점 이수하는 과정도 있고 논문이라든지 뭐 여러 또 전공 등등 관련된 또 문의사항이 많겠지만, 우선은 수업 먼저 하고 논문이라든지 기타 뭐 지도교수 선정 등등 뭐 이런 거 부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천천히 해도 크게 여러분들이 뭐 성공적으로 학위 과정을 기간 내에 마치는 데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아쉽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혹시 또 수업 듣기 전을 위해서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상당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친구들은 교학과로 연락을 하든지 또 경우에 해당 교수님들하고 또 통화를 하면은 꼭 필요한 사항들이나 급한 시급한 사항들은 연락을 하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이번 시간은 누적적 이득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좀 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선정한 책 중에 하나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두 책의 공통점은 핵심은 결국에는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부가 어떻게 축적되는지에 관한 거고요. 경영학의 목적이 결국에는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경영학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목인데요. 특히 기업 중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성과를 많이 낼까 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결국에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하고 급격하게 늘기도 하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여러 새로운 부의 축적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방식들이 많은데, 수학적 용어는 기하급수적인 부의 증가들이 나오는, 그 책에서 그 부의 기원에서 듣던 폭발적 또는 창발적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 같은 회사는 수년째, 수십 년째 적자를 지속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한 부의 증가를 가지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많은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수백 조, 세계적으로 수천 조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그 마크 베조스 한 회사의 CEO의 재산만 6조가 늘었습니다. 지금 단기간 한두 달 사이에.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누적적 이득, 특히 이제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온 게 뭔지 등등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부의 기원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옵니다. 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어느 탐험가가 아주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 갔습니다. 그 부족 마을에 갔을 때 그 관례가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경우는 추장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게 그 아프리카의 관례였습니다. 아프리카 추장한테 잠깐 외지인이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마주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고 잠깐 마주 앉아서 예를 갖춰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추장이 아프리카 그 추장이 외지 여행가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예요. 그래서 이 탐험가는 소가 없어요. 그래서 소가 한 마리도 실제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저는 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굉장히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소가 없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느냐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 부족의 부의 측정 단위는 뭐예요? 측정 단위가 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가 부의 측정 기준인데 소가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먼 오지까지 여기까지 와서 여행을 할 생각을 다 하느냐. 여러분들은 요즘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히 선을 본다 그럴까요? 했을 때 뭐 먼저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은 뭘 보세요? 제 처제가 몇 년 전에 이태리 유학을 하던 시절에 서울에 잠시 들어와서 선을 봤어요. 선을 볼 때 여러분들은 요즘 천하총각들은 선 볼 때 뭐 물어볼까요? 네. 궁금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을 보러 갔을 때 여러분 동생이나 누구들이 선을 보러 갔을 때 상대방이 진짜로 궁금한 게 뭘까요? 상대방 배우자 예비 후보가 있는 남자, 배우자 예비 후보인 여자한테 정말 여러분 묻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제 처제가 장인어른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개나리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남한산성 밑에 가서 남한산성님이니까 거기가 광주인가요? 경기도 광주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태리 유학 가 있다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광주에 잠깐 내려가 남한산성 밑에 내려가 있었는데 광주에서 왔다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태도가 확 달라지더니 굉장히 밥도 안 사주고 그냥 커피 한 번 마시고 금방 일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제 처제는 그 유학 가서 이제 다른 친구랑 같이 음악하는 친구랑 같이 결혼했는데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 만날 때 뭘 궁금해하는지.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가장 많이 좀 이게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아닌가. 아주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중국에서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제 밑에서 석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석사를 거의 마쳤는데 원래 일정보다 이제 학기가 예를 들어서 12월 둘째 주인데 12월 한 주인가 두 주인가 급하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가지고 레포트 같은 경우도 가서 저한테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느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 그때 나이가 29인가 8인가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결혼을 하러 왔네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냐 했더니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재혼이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50대예요. 그 나이가 한 24살 차이 나는데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10년 전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결혼하냐 했더니 자기 집에서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약간 의아했는데 그 다음에 자세히 조금 더 설명하기는 베이징에서 되게 잘 사는 사람인가 봐요. 일종의 사업가라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다 찬성이고 반대를 아무도 안 한대요. 자기도 좀 이게 친구들은 이게 좀 끓이끼지 않냐 했더니 전혀 자기는 개의치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한두 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한 3, 4년 전에 한양대 경영학과 학부생들이에요. 3학년, 4학년 벤처창업과 경영전략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배우자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배우자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제가 가끔 외국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남자들은 그때 당시 거의 내놓고 했던 얘기가 예쁜 여자였어요. 근데 불과 4, 5년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전부 다 돈 많은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얘가 그러니까 배우자 값이 돈이 많지 않더라도 얘네 집안이 많든지 얘한테 돈을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배우자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는 굉장히 그냥 좋은 여자, 설사 그런 속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드러내는 거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다이렉트하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안 따지면 연령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연상이든 연하든 별로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변했는지 이러면서 제가 느꼈던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볼 때 우리나라가 가장 외형적인 걸 많이 보는 나라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걸 많이 보는 게 대표적인 표상이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는 차고 하나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때 유심히 지켜보는 게 차예요. 제가 아주 10년도 더 된 람보르기니 소리가 나는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차를 타고 호텔 앞에 가면 아무도 제 차를 받아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호텔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발레 파킹하는 친구들이 저는 당연히 발레 파킹을 안 하고 그냥 주차하고 말죠. 근데 어쨌든 좋은 차를 싣고 가면 호텔 입구부터 시작해서 대우가 많이 달라지고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차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고요. 제가 가장 큰 얘기를 했지만 선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가장 먼저 묻는 게 뭐냐면은 어디 사세요?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세요 속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초 강남 이런 쪽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실제로 서초 강남에 우리나라 거주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자가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차를 굉장히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같은 잣대를 가지고 제가 대만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을 갔을 때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부의 측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외형적으로 표현을 거의 안 하고 집의 어느 주소라든지 집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분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이 몇 년 전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뭐 별건 아니지만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둑이 들 수 있는 집이에요. 이 사람이 27년, 30년 전에 25만 달러가 줬어요. 지금도 시가가 한 70만 달러 정도 된대요. 세계에서 재산이 약 4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집은 30년 전에 사는 집에 살고 있고요. 대부분 자가운전을 하세요. 그럼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이 사람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부를 가지고 과시하거나 자랑을 하진 않아요. 물론 철학의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경영학 공부, 특히 있는 성과, 기업, 상당히 많은 외형, 돈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리에 갔는데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본 적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또 상대방한테 어디에 사세요라고 물은 적이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가장 많이 신뢰를 하는 게 가장 많이 범하는 결례가 두세 가지가 있어요. 에티켓을 어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죠. 결혼했냐는 얘기를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자녀 얘기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물어봐요. 그리고 아주 친해지고 나서 본인이 하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하지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범하는 에티켓은 식사를 할 때 속도를 너무 못 맞춰요. 제가 이태리 가서 엄청 당황했는데 저는 나오면은 저도 늦게 먹는 편인데 20분, 30분에 다 먹잖아요. 이 친구들 보통 2시간 정도,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저녁은 보통 2시간 먹잖아요. 저는 나오는 쪽쪽 그냥 먹는 쪽 먹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에티켓을 좀 나중에 얻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에 가서도 제가 초기 때 많이들 이게 나중에 알고 나서는 신뢰를 했는데 2004년 5년에 우리 학교가 연변대학교하고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교수들이 가서 한 번에 일주일 이렇게 집중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 연변에 있는 성부 호텔 몇 가지 호텔에 가서 머무르면서 연변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요리를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가지다, 10가지다 뭐 이게면은 종류를 얘기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니까 먹게 돼요. 그게 먹다 보니까 우리는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먹어요. 이 친구들은 그릇이 다 비면은 뭔가 접대를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오히려 먹다가 어느 정도 남겨야 예의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제가 얼굴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빨개졌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문화들마다 나라들마다 굉장히 특성이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한 만여 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라든지 몇 가지 사건에서 수백 명이 죽고 나서 아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많은 절규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도 여러 차례 지진에 있어가지고 10,000명, 20,000명 죽었던 적이 수두룩하거든요. 일본 전체가 그것 때문에 뒤집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위기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도 다르고 철학들도 다르고 문화들도 다르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하면서도 그 경영 속에는 그 이면에 그것을 맞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봐요. 자, 부적적 이득. 이득이 산술적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리가 4%다고 매년 4%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누적적에는 2의 제곱 하면 이게 한 16번 정도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2가 16번 정도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2가 곱하기 16이면 아마 32 정도 되는 걸로 끝날 거예요. 근데 2가 제곱이 16번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까요? 이게 거듭제곱의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누적적 이득의 치명적 결과를 얘기하는 데 많이 썼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나훈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나훈아의 여러 가지 노래들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데 자 이미자 선생님도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죠. 그러면 나훈아 선생님은 재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부인하고 이혼 소송을 하느라고 나왔는데 한 3, 4년 전에 언론에 잠깐 나와 14억이래요. 전 재산이. 아니 수백 곡의 히트곡을 불렀는데 14억. 이민자 선생님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수백억 연예인들, 가수들의 리스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수만이라는 사람은 재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이수만이라는 분은 10대 가수에 딱 한 번밖에 했던 적이 없는 분이세요. 이수만이라는 분이 가수 이수만이 부른 노래를 히트곡을 여러분 혹시 아는 게 있으세요? 한 곡이라도? 저는 한 곡도 없어요. 양현석이라는 친구는 스테지어 아이들의 그 멤버인데요. 스테지어 아이들의 멤버는 크게 그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스테지, 양현석, 그 다음에 뭐예요? 이준호.
스테이지는 천재적인 작곡, 작사를 하는 친구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준호는 춤을 엄청나게 잘 추는 친구예요. 양혜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가 되었을 때 양혜성은 뭐 했을까요? 서태지와 홍대 입구에 혼자 살면서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가면서 중개사 아저씨하고 얘기하다가 짜장면을 같이 점심 같이 먹는 정도. 그렇게 출발을 했었죠. 지금 양현생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YG 엔터테인먼트, 물론 작년에 무슨 성리 사건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스캔들에 얽매이게 됐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예요. 이수만은요, 10대 가수를 한 번도 안 된 이수만은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SM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예요. 재산을 얼마씩 가지고 있을까요? 적어도 수천억씩 가지고 있어요. 자, 이수만이 나이가 한 60, 한 70 정도 되고, 양현생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됐죠?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많이야 40대부터 벌기 시작한 20한 5년 벌고, 이분은 한 10한 5년 벌었죠. 자, 매년 1억씩, 매년 10억씩 벌었다 치더라도, 양현생이 만약에 10억, 매년 10억 해서 15년 더 하면은 150억밖에 안 돼요. 이수만에서도 매년 10억씩 해서 25년 벌었다 치더라도 10억을 더 하더라도 결국 250억밖에 안 돼요. 이 친구들 매년 결과는 어떻게 돼요? 수천억이에요. 어떤 공식이 대입되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고민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거, 빌 게이츠를 열렬히 추종해가지고 빌 게이츠를 닮고 싶어 했던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 이 친구는 자기 돈이 10원도 없었어요. 10원도 없었다기보다 자기가 뭔가를 사업을 하는데 여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아이디어는 자기한테 아이디어를 맡겼던 하버드의 집안 좋고 머리 좋은 친구들한테 아이디어를 따왔어요. 돈은요, 룸메이트한테 1,000불을 빌렸어요. 딱 1,000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120만 원 빌린 거죠. 자, 이 친구의 재산이 10조가 넘어요. 20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조. 자, 매년 10억씩 벌었다 치더라도 20년 벌어봤자 2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10조가 됐어요.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조가 됐을까요? 자, 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솔루션을, 자, 내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결과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오늘날의 기업을 설명할 수 있어요. 부의 기원에서도 나옵니다만, 자, 인류의 역사가, 자, 몇 년이라고 할까요? 자, 5천만 년 정도 된다고 할까요? 5억 년쯤 된다고 그럴까요? 자, 이 모든 부의 그 창출이 지난 수천 년간, 수백만 년간의 그 부의 창출된 그 누적한 그 부의 증가액이 최근 200년간 증가한 액수가 최근 200년간에 99.9%가 증가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증가한 게 수백만 년간에 만들어낸 부의 총액이 오늘날 부의 0.1%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으로 따지면 불과 최근 100년, 최근 200년, 최근 몇십 년 사이가 인류 역사상 모든 창출을 했던 부의 수만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여러분의 개인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부의 증가가 기간, 이 짧은 찰나갔던 100년, 찰나갔던 이 200년 동안이 그동안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부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도 결국에는
누적적 체증하는 부의 함수를 이해를 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